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서 25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평생 무탈하게 살아왔고, 정말 가정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운전대만 잡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돈 욕심도 별로 없고 욕망도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버스 운전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운전하면서 교통체증, 승객 민원, 사고 위험까지 매일같이 아침 5시에 집에서 나가 저녁 8시에 들어오고 몸은 녹초가 되어도 가족 얼굴 보면 다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게 어느덧 25년. 아내와는 30대 초반에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 둘을 둔 평범한 중년 부부입니다. 큰애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사실 혼수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넣어서 전세금 만들고 버스회사 정규직 되자마자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금 줄일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말 믿고 아내 명의로 해줬습니다. 어차피 부부인데 똑같지 뭐.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네요. 그 뒤로도 저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애들 학원비, 생활비, 각종 보험료까지 다 제 월급에서 나갔죠. 리모델링 비용이랑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더 얹었지만 그래도 매달 차곡차곡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마지막 대출까지 다 갚았습니다. 제 두 손으로 이룬 집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아내도 이제 좀 숨통 트이겠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낌새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저녁 늦게까지 친정 간다, 동창 모임 있다며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예전처럼 웃어주지도 않았고 밥상에 숟가락 얹는 소리도 싫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뭐, 내가 눈치 보게 한 게 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년 부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루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내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더군요. 참 이상하게도 이응 비읍 지읒 대표님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누가 이 시간에 대표님 소리를 하며 문자를 보낼까? 아내는 주부인데 대표님이라니.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 아내는 거실에 나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낮지만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이모가 편찮으셔서 당분간 친정에 다녀와야 한다며 짐을 싸더군요. 이상하게도 옷가지 외에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리더군요.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아, 내가 잠깐 바꿨어. 미안. 다시 알려줄게. 그 순간 아내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군요. 내가 누구한테 연락한 것도 없고 그냥 말을 잇기도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나가. 우리 이혼하자.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보다 더 컸던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집, 제 손으로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고지로 가고 겨울엔 손이 얼어서 버스 핸들에서 피가 맺힌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을 뻔한 적도 있었고 비 오는 날엔 온몸이 땀과 습기로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아이들 학비 대고 대출 갚고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접니다. 아내는 덤덤했습니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했다는 듯 이미 짐 정리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거실 TV는 사촌 오빠 집에 보내놨다 하고 애들 책상도 작아졌으니 바꿔줄 거다며 미리 치웠다더군요. 아내한테 평생 져주던 저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죠. 양복은 정장 커버도 없이 손에 들고 속옷 두세 장 넣은 가방을 메고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엔 그냥 야근하고 돌아가는 노동자였겠죠. 근데 제 마음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바람피고 있는 걸 텐데 이혼 얘기를 꺼내니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 순 없었지만 제가 예전에 가족 계정으로 연결해놨던 클라우드 사진 백업이 있었죠. 그 안엔 낯선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희 집 거실에서 찍은 셀카, 아이들 방 앞에서 부위하며 찍은 사진, 심지어는 침대에 나란히 누운 셀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은 어디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그 얼굴, 버스 노선 중간, 체육공원 근처 헬스장에서 맨날 상체 벗고 샤우팅하며 유튜브 찍던 남자. 정류장에서 기사들 사이에선 헬스 유튜버 개근하네라며 농담하던 그놈.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내가 자주 친정 간다던 날, 전 그 헬스장 근처를 지나며 몇 번 그녀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내였고 그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클라우드, 위치 기록, 아내의 은행 계좌, 그들이 사용하는 식당 예약 내역까지. 버스 기사 생활을 하며 다리 아픈 걸 참고 하루 12시간을 버틴 저였습니다. 이 정도 정보 수집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지인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니 집이 아내 명의라 해도 대출금 전부 당신이 갚았고 불륜 증거와 주거권 박탈이 있으면 역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시간과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있는데 며칠 더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 헬스 트레이너 유튜버의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 루프탑 감성 브이로그. 하루의 끝은 그녀와 함께. 썸네일엔 제 거실이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 액자 위치까지 일도 틀림없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상 안엔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이 집이요? 뭐 제가 사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은 제 집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땀과 피로 만든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찜질방을 나와 예전에 살던 친구의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정을 듣더니 일단 여기서 머물고 자료 다 모아 도와줄게. 친구는 흔쾌히 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건 알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얘기하자. 너희가 웃고 있을 때 난 준비하고 있었다. 제 메시지를 받은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알림 하나만 며칠 동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였습니다. 야,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까지 그렇게 나오면 이혼이 더 복잡해지잖니.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 집은 어차피 우리 딸 명이고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자신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미 게임에서 진 사람이라는 듯한 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장모가 전화를 하니 정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만든 집이야. 누구 손에 있든 부숴서라도 되찾을 거야.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인 변호사와 함께 주거권 침해, 기망에 의한 재산권, 편취, 혼인 중 불륜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놈의 유튜브 영상과 계좌 내역, 우리 집에서 촬영된 장면들을 증거로 모두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의 유튜브 영상에서 명백한 불륜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장소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와 공동 거주하던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에 의거 위자료 청구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오해면 법정에서 말하지. 영상 내려라. 그리고 변호사 준비해라. 그 뒤로 그는 채널의 모든 콘텐츠를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장면을 캡처해 자료화했기에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지요. 며칠 후 아내에게도 고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불륜은 물론 주거침입, 공동재산 횡령 정황까지 추가해서 정식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 더. 아내가 대출이자 일부를 제 계좌가 아닌 헬스트레이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생활비 대신 운동비로 돌린 정황이었죠. 변호사는 이걸 생활 기반 이탈 및 부정 지출로 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너랑 이 아내랑 산 세월이 얼만데 이건 너무하잖니. 전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 집에서 내쫓은 놈들한테 내가 봐달라고 빌어야 해요? 장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요즘 약도 먹고 정신도 이상해져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고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준 적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무슨 감정 같은 게 들겠습니까?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간남은 영상 공개와 불륜에 대한 증거로 위자료 2천만 원 배상 명령을 받았고 아내는 불법 점유 및 생활 기반 침해에 대한 사유로 집에 대한 절반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출금 전부가 제 급여에서 나갔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집 전체를 처분하고 저에게 70% 귀속 나머지 금액은 위자료로 충당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 상간남은 한 집에 얹혀 살다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자격증을 따서 운전교관으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덜하지만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새로 얻은 전셋집에선 매일 아침 햇살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도 이상하게 더 따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남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 마치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선생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 웃으며 말합니다. 조용한 집 하나. 제 이름으로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